그 다음에 소액사건 심판은 거의 이제 소재기하는 건데 중요한 건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금액에 어떤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 예전에는 2천만 원 이하였는데 이제는 3천만 원 이하 사건인 경우에 소액사건으로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우리 아까 속된 표현으로 꼼수를 발달되는 거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만약에 3천만 원 이하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약간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이하가 아닌 5천만 원 사건인데 이거를 뭐 1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끊어서 막 소액사건인 것처럼 낸다. 그럼 어떻게 되시느냐? 총 분쟁 금액이 3천만 원을 넘는 5천만 원 사건이 원래 맞잖아요. 양심적으로. 그래서 이럴 때는 분할해서 청구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신청은 판결로 각하됩니다. 아까 소개팅 선 나갈 때 사진 처음부터 보시고 안 나가는 것처럼 처음부터 심리를 안 하는 그 치명타를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심껏 그 총 금액이 3천을 넘어서면 그냥 소재기 제대로 하셔야 되고 이것도 소재기는 건 맞지만 이제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뭐 이렇게 당사자나 이게 변호사가 아닌 분들도 대리인으로 나올 수 있고 이런 약간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약간 좀 그런 부분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렇게 좀 고가의 사건을 소액으로 쪼개서 막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각하가 되기 때문에 치명적이시니까 이 부분은 3천만 원이라는 3천만 원 이하니까 3천만 원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 3,001원부터 3천만 1원부터는 이제 쪼개서 하시면 안 되니까 3천만 원 이하 그래도 2천만 원보다는 조정이 돼서 1천만 원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이 변론기일이 이제 법정에 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까는 그 신청 사건은 신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소제기된 사건은 변론기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소액사건 아까 지급명령이 하다가 넘어온 사건 맡은 거 있댔잖아요. 그걸 해본 결과 결국에 앞에 사건도 제가 30분 미리 가서 보거든요. 그럼 앞에 사건들을 어떻게 뭐 첫 사건인지 속행해서 연이어서 하는 사건인지 보면 많이들 연이어서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뭐 항소심, 2심 올라간 사건이라서 1심 이미 결론난 사건은 오히려 그런 사건들이 1회 변론기일로 끝나지 처음에 그냥 지방법원에 처음 제기한 사건은 대부분 1회 이상의 심리가 좀 이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공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말하자면은 딱 그냥 다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냥 출석만 하고 끝나는 사건이 되지 않으려면 그때그때 미리 일주일 전에 서면도 내시고 서로 그렇게 예의를 차리시면 그래도 좀 재판 덜 나가시고 끝날 수 있으니까 공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사자가 출석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와서 그냥 자리만 출석했습니다 하고 나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서면 내시고 입증자료 잘 내시고 그러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청계자매는 소송대리인 가능하게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적어오긴 했지만 아까 지급명령 신청 양식에서 그걸 소장, 그 다음에 친청인, 피신청인 또는 채권자, 채무자를 원고, 피고 그런 식으로 바꿔서 쓰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그냥 비슷하게 이런 타이틀만 청구 취지, 청구 원인으로 바꾸시면 되고 이 증거 방법이라 소액사건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입증 방법으로 적어주셔도 되니까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나 이런 절차들은 사실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실무상으로 강의하면서 접해본 결과로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뭐 법무사를 통한다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가압류나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시면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해집니다. 법을 전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본업을 관리 업무를 하시고 이러면서 하시기에는 사실 무리가 따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큰 사건이어서 맡겨야 되는 사건은 법무사를 통하시거나 이러셔도 괜찮으니까 제가 그냥 간이하게만 이 부분을 짚어드리고 마무리 선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압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판결이 나기 전에는 가압류, 판결이 난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난 다음부터는 압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압류, 압류를 다 한 용어처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압류는 임시로 묶어두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나기 전에 판결 결과에 여하 불문하고 이 사람을 빼돌릴 수 있으니까 묶어놓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판결이 이미 나서 불복 중이더라도 어차피 한번 결론이 난 거에 대해서는 압류,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아시면 되고, 그래서 뭔가 가압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직 결론이 안 났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압류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한번 결과가 나온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서면을 보실 때도. 그래서 가압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 사건이고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거예요, 재산을. 그래서 이것도 역시 빨리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여기 중요한 그 특성은 밀행성이에요. 그 채무자가 알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거기 때문에 비밀리에 심리되고 발령되는 게 특색입니다. 그래서 이런 빨리 진행되고 비밀리에 좀 이렇게 안 알려줌 이런 느낌으로 신비주의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그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신청 요건은 피보전 권리랑 보전의 필요성이 중요한데, 가령 체납관리비 관련된 관리비 채권이면 사실은 가압류는 뭘 전제로 하냐면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사실 전제로 해요. 근데 본안소송 제기하기 전에 제기할 예정입니다라고 하면서 가압류 신청으로 미리 묶어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압류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 본안소송을 사실은 제기해야 돼요. 그 사이에 이제 납부를 해버리면 이제 본안소송 제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만, 그래서 이따가 보시겠지만 채무자가 가압류가 된 채무자가 채권자 계속 본안소송, 그러니까 소제기 안 하고 있다 해서 가압류 취소해달라고 또 신청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안소송, 그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런 관리비 채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부분이 성립되어 있어야 되는 게 피보전 권리고, 보전의 필요성은 이 사람이 무자력자다, 뭐 갖고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당장 빼돌릴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이거를 뭐 한두 줄 이 정도만 적어도 그냥 됐는데, 요즘에는 이거를 좀 약간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고의적이라는 건 좀 이렇게 의도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그냥 도덕적으로 표현할 때 악의적으로 가압류를 막 묶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받을 채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좀 강화하는 추세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압류가 쉽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요즘 쉽지가 않아요, 가압류가. 그래서 제가 아까 혹시라도 이렇게 당사자로 가는 게 부담스러운 채권 같은 경우는 외부에 맡기시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무사 분들이나 이렇게 통화하셔도 되니까, 정말 굵직한 사건은 이 다음에 또 판결이 나더라도 강제집행 가시고 이런 골치 아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실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신청서를 그래도 제가 이제 당사자로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에서 예를 들면 은행이에요, 은행.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대표적으로 채권 가압류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예금 채권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재산을 묶고 싶다, 이렇게 묶어두고 싶은데 그 사람이 어떤 은행에 뭘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여기 강의기 때문에 어디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국 무슨 은행, 우 무슨 은행, 하 무슨 은행, 이런 다양한 시중은행들 대표적인 데들 있잖아요. 그걸 사실 다 적으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 교재 마지막에 선물로 실어놓은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인가, 거기 들어가시면 그 등기부 등본을 한 1,000원 이런 식으로 뗄 수 있거든요. 법인 등기부 등본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 무슨 은행도 뭐 예를 들어 주식회사 무슨 은행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무슨 은행 주식회사,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엄밀히 다른 법인이에요. 주식회사 아무개랑 아무개 주식회사는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떼서 적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는 그냥 무슨 은행이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그럼 1번 무슨 은행이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주식회사 무슨 은행이라고 적으시고 첨부 서류로 등기부 등본을 붙여주시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보정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3채무자는 정확히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된 그 법인명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압류할 채권은 지금 6개 은행을 만약에 다 적었어요. 근데 우리가 채권이 1,000만 원이 관리비 채권이 있으시니까 여기 보시면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1,000만 원이 도달할 때까지 뭐 이렇게 예금 채권을 묶어달라 해서, 뭐 A은행에는 뭐 예를 들어서 거래하는 금원이 없는 거예요. 조회해보니까 거기는 거래은행이 아니었어요. 근데 B은행에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다 묶이는 걸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분을 잘 알고 있다. 저분한테 처음에 대여금 빌려줄 때 어느 은행이었다. 이런 데를 잡으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시중은행 중심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는 원래 그 지급 명령 하실 때나 그 명의로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제3채무자만 그 은행 명의 등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거의 비슷하게 적으시면 되고 그 가압류에 관해서는 이렇게 그냥 묶어두는 효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 만약에 채권자의 경우에 가압류가 안 됐어요. 아까 보전의 필요성 이런 거 묶어둬야 되는 필요성 소명이 잘 안 돼서 가압류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났다. 그러면 그럴 때 뭐 1주 이내에 즉시 항고 보통 아까 지급명령 신청 등은 2주 이내에 도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인데 이런 경우는 빨리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1주 이내에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냥 즉시 항고장 껍데기만이라도 빨리 내셔야 돼요. 한 페이지 되는 거라도 이 기관을 도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채무자의 경우에는 이거예요. 채권자가 본안해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그래도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안 소송이 있다는 전제, 그 피보전 권리가 있다는 전제 하에 가압류가 인용이 됐는데 본안 소재를 계속 안 해요. 그럼 나중에 언젠가 이렇게 채무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채권자로서는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론이 나왔을 때는 가압류가 아니라 강제 집행이에요. 압류든 뭐 경매든 그런 게 이 절차인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까 확정 판결, 그래서 아까 지급 명령이 이의 신청 없이 확정되면 그대로 집행 권한이 된다는 거, 그 부분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 보시면 뭐 이렇게 그런 그 확정 증명원, 판결이 확정됐다, 나머지는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신청서 양식 법원의 종합 민원실을 가면 이게 한 페이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샘플 있는 대로 법원에 있는 거 그냥 수기로 적어 내셔도 되니까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이런 형식도 있고 한데 다 복잡해요 좀. 그래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또 부담스러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제 집행이 있을 수 있겠다 정도 보시면 되고 채권에 대한 게 좀 더 아까 채권 가압류하듯이 통상적입니다. 부동산 그 관련된 강제 집행 좀 어렵기 때문에 채권 압류 및 추심이 대표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추심은 예를 들어서 은행에 채무자가 예금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제3채무자가 있는 거잖아요. 은행이 마지막 은행으로. 그러면 추심은 어떤 의미냐면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받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A, B, C라고 할게요. 채권자를 A,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C라고 하면 B가 C한테 받을 것을 그냥 그 금액을 A한테 그렇게 가는 걸로 그 압류된 채권을 받는 걸로 보는 거고 전부는 받는다기보다는 B가 C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 자체를 A 명의로 돌리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런 복잡성이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압류 및 추심으로 갑니다. 그냥 그 저쪽 은행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지급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나중에 문제되면 이렇게 직접 받는 걸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그 추심과 전부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 자체도 지금 복잡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강제 집행 또 유체 동산에 대해서도 있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유체 동산도 있으시다 아시면 되고 재산도 이렇게 나중에 그 결론이 나왔을 때 재산 명시 절차 재산이 얼마 있다라든지 아니면 재산 조회라든지 이런 강제 집행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조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배당 요구도 경매로 갔을 때 뭐 이렇게 집행력 있는 정보 가진 채권자,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등은 배당 요구를 해야만 하는 채권자가 또 있고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은 절차가 혹시라도 진행될 경우에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제가 주요 내용은 적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요 참조 사이트는 아까 뭐 무슨 은행, 제3채무자에 대해서 그 등기 검색하실 때 인터넷 등기소 가시면 되고 종합법률 정보에 가시면 대법원 판례 검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대한법률구조공단 그 서식과 소송 비용 계산기 보실 수 있고 법제처는 각종 법령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웹사이트는 제가 이렇게 캡처해왔고 아까 여기 소송 비용 자동 계산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참 좋은 분들과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는데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라고 저도 강의를 들은 바가 있어서 좋은 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참 좋은 분들께 선물로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필요한 정보가 있으실 때 우리 서울시는 특히 이렇게 함께 관리라는 테마로 가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 함께 관리, 특히 관리자 과정에 계신 분들은 더 함께 잘 가주시면 좋겠고 뭔가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은 제 블로그도 병역적으로 봐주시면 좋으니까 이것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인연으로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 앞으로 평생 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